박향자입니다. 어, 여기 좀 제 자랑을 해놨는데요. 60세, 올해, 60세가 됐고요. 170cm에 25인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 겸, 올해 들자마자 전자책을 하나, 펴냈는데요. 그 이름이 나는 더 이상 다이어트 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궁금하시죠? 예, 그 노하우를 오늘 전격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슈퍼에이즈 진의 건강랩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건강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슈퍼에이즈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80대는 어떤 풍경입니까? 어, 오늘 함께할 그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슈퍼에이저인데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은 이미 슈퍼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즉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미 진입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적 흐름과 함께 등장한 신조어가 바로 슈퍼에이즈입니다. 슈퍼에이즈란 80대에도 80대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80대에도 불구하고 4, 50대의 뇌 기능과 왕성한 활동력을 유지하는 상위 10%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80대의 치매나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고통 속에 노년을 보내는 길이고 또 다른 한쪽은 80대에도 당당히 현역으로 일하면서 세금까지 내는 슈퍼에이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 서고 싶으신가요? 답은 정해져 있지만 슈퍼에이저의 삶은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준비 없이 흐름에 몸을 맡긴다면 우리는 높은 확률로 첫 번째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만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도 성공도 결국은 루틴입니다. 오늘 제 제안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슈퍼에이즈로 안낼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혼자 가면 어렵지만 우리가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 모두가 슈퍼에이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가 아침에 하는 아침 루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비움과 자극, 연료 공급이라는 세 단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5시 40분에 기상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 다시 얘기하면 따뜻한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 장이 가장 묽은 상태에서 유산균을 섭취합니다. 이때 유산균의 흡수율이나 효율이 극대화되죠. 그 다음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염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3g에서 6g 사이가 안전 구간이고 극도로 저염식을 한다든지 극도로 과염식을 하는 둘 다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소금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폭주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악화됩니다. 다음은 6시에 생산적인 하루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저희 팀은 1시간 동안 줌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신 올해 목표 15번 적기로 의식적인 각인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 핵심 3가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이죠. 다음은 유튜브 건강과 자기계발, 경제, 동기부여에 관련된 유튜브를
20분간 시청하고 함께 책 읽기 시간을 20분 동안 갖고 그리고 스피치로 끝냅니다. 다음은 7시에 두 번째 저의 루틴은 레몬즙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0g을 배합해서 이걸 흔히 올레샷이라고 하죠. 간 해독 루틴입니다. 이것은 지중해식 식단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해독 및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그리고 천연 장윤활제이죠. 그래서 공복에 배변 활동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레몬의 폴리페놀과 올리브유의 비타민 E가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저속 노화의 핵심 루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시에 또 하나의 루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를 위한 연료. 흔히들 방탄커피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16시간 간헐적 단식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저는 또 하나 뇌를 위한 최적화된 연료를 주입하는 그런 루틴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슈퍼 방탄커피의 루틴을 보면 첫 번째는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그래서 어, 카페인에 예민하거나 부신 피로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디카페인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뇌의 에너지원이 되는 MCT 오일을 섞어주고요. 그 두 번째는 기버트. 이건 흔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만의 독특한 레시피, 바로 MSM 식이요항을 1에서 3g 넣어서 항염과 해독을 지원합니다. 이 슈퍼 방탄커피의 효율은 뭐냐면 인슐린 자극 없는 완벽한 아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고프지 않은데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 슈퍼 방탄커피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의 루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어나자마자 기상 직후에 따뜻한 소금물로 수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미네랄 밸런스를 유지시켜줍니다. 우리가 흔히 자면서 물 한 컵에서 두 컵 정도의 수분을 소모하게 되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목이 텁텁하고 그리고 체중을 재면 체중도 줄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따뜻한 물 한 컵 내지는 소금을 한 꼬집만 0.5% 정도로 한 꼬집만 살짝 넣어서 미네랄을 보충해 주시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약 3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레몬즙에 올리브유, 올레샷을 먹고요. 간 해독을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배변을 위해서 두 번째 하는 루틴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루틴은 반드시 기상 후 90분이 지난 후에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기상 직후에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게 되죠. 그건 우리가 각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연 각성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이죠. 근데 45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그 이후에 적어도 90분 이후에 커피를 드셔야 각성 효과를 제대로 보면서 오후에 카페인 크래시, 다시 얘기하면 오히려 더 무력해지고 졸리는 그런 상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내려간 이후에 카페인을 드셔라. 그냥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행위 절대 검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설적인 현실. 약은 늘었는데 왜 우리는 더 아픈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감소했지만 식물성 기름의 섭취는 치솟고 있죠. 씨앗류, 식용유 아시죠? 포도씨유, 뭐 해바라기 씨유 이런 온갖 종류의 식물성 기름의 섭취가 치솟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먹고 있던 포화지방 이런 것들을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지방의 자리를 누가 대신했죠? 이런 씨앗류의 기름과 그리고 설탕, 탄수화물이 대신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막이 들어있냐면
미국의 식품 산업과 그리고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안식교와 몰몬교입니다. 특히 안식교의 영향력은 거의 현대 채식주의의 뿌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들은 육식을 부정하고 육식을 정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절제하는 것이 영적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과학으로 둔갑시킨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존 하비 켈로그 박사입니다. 이 켈로그 박사가 만든 게 바로 콘플레이크죠. 이들이 가공된 곡물 중심의 아침 식사라는 거대한 산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영양사 조직인 미국 영양사협회의 설립자 중 한 명인 쿠퍼 역시 안식교 출신의 켈로그의 제자였습니다. 이들이 미국의 식품 산업과 주요 정책의 집행자였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이 저염식조차도 가운데 주요한 부분을 떼버리고 자기들이 필요로 한 부분만 과학적인 근거라고 제시했던 점들, 이런 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틴 처방 건수가 급증했죠.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심근경색과 뇌졸중, 당뇨병들은 이 식물성 지방의 섭취와 함께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던 저지방 식단, 이 가이드라인, 채식 위주의 식단, 이것이 정답일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제 제기해 봐야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드시고 있는 그 스타틴 약의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크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냐면 고위험군, 다시 얘기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앓았던 환자들에게 2차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재발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빠르게 강력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LDL 콜레스테롤을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 70%나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모든 신체 각 부위가 그만큼 많은 양을 필요로 한다는 반증입니다. 그죠? 몸에서 만들어내야 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양을 필요로 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낮춤과 동시에 모두 함께 낮추자면 간에서 만들어진 코엔자임 Q10을 함께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심각한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부작용은 당뇨병 발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서 혈당을 더 높인다는 거죠. 혈관을 지키려다 당뇨를 얻는. 당뇨를 얻으면 당연히 혈관이 파괴되죠. 역설이죠, 그래서. 다음은 에너지 대사가 저하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코엔자임 Q10을 고갈시켜서 원인 모를 근육통과 무력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왜요? 코엔자임 Q10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산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죠. 그리고 뇌 기능을 감퇴시킵니다. 뇌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되는 거죠. LDL은 우리 몸을 수리하러 가는 수리차이지 범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LDL은 수많은 역할을 하죠. 호르몬을 필요한 세포에 갖다 주고, 그리고 뇌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갖다 주고, 이런 모든 역할을 혈관을 타고, 배달해주는 택배기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질이죠, 질. 이게 산화돼서 작고 단단한 LDL이 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누명, 콜레스테롤, LDL은 범죄자가 아니라 단순한 택배기사일 뿐입니다. LDL은 세포 재생과 호르몬 재생에 필요한 에너지를 배달하는 택배 기사입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혈관이 망가졌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팩트 체크를 해본다면 심근경색 환자의 약 75%는 입원 당시 LDL 수치가 정상이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위험합니다. 기억력이 저하되죠. 어,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수압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까지, 꼭대기까지 물이 안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뇌 세포막의 주재료이기 때문에 기억력과 치매 위험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세로토닌 생성이 나빠져서 우울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성호르몬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의 주 원료죠. 그 호르몬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성기능의 감소까지 유발됩니다. 또한 혈관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죠. 그럼 LDL이 도대체 언제 문제가 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내피가 손상됐을 때, 이때 LDL이 뭐의 역할을 하죠? 반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생긴 곳, 내피가 파괴된 곳, 거기 가서 덕지덕지 들러붙는 반창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산화된 LDL, 과도한 물리적, 화학적 스트레스나 혹은 항산화제가 부족하면 얘가 빠르게 산화되죠. 이 두 개가 결합됐을 때만 플라그가 형성됩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쓰는 거죠. 200 이하가 정상이라고요. 200 이하가 정상이라면 이 빨간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심혈관계로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입니다. J커브를 긋고 있죠. 오히려 280이나 300보다 뭐가 더 위험하다고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40 이하가 더 훨씬 더 위험합니다. 2배 이상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적은 누구일까요? 주적은 우리도 쉽게 알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다시 얘기하면 탄수화물의 과잉입니다. 탄수화물의 과잉. 설탕이나 밀가루, 흰 쌀밥 이런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는 혈관 스파이크를 일으키죠. 췌장에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계속 높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다량 분비되는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남은 포도당을 처리할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남은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보관해. 그게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 지방 많이 먹어서 생기는 줄로만 아셨죠? 탄수화물, 남은 탄수화물을 뭘로 저장한다고요? 간에 중성지방으로 저장하는데 간은 중성지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그래서 걔들을 하나씩 혈관으로 떠내려 보냅니다. VLDL이라는 매우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태워서 택배기사라 그랬죠. LDL이 걔들에게 태워서 혈관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뭐라고요? 중성지방 수치입니다. 우리가 혈관 검사에서 보게 되는 중성지방 수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중성지방이 폭증하고 LDL이 소형화되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소형화되는 두 가지 문제가 뭐로 인해서 발생한다? 탄수화물을 인해서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혈관 해석은 탄수화물 과잉이다. 그래서 혈관 내에 이 염증을 끄는 항염증 듀오가 있습니다. 두 명의 일꾼이 있는데 첫 번째가 RTG 오메가3입니다. 혈액 속에 중성지방을 태우고 혈관 벽에 만성염증을 억제해서 혈관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RTG 오메가3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죠.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 내벽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수용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00cc 이런 걸 많이 드시기보다 1000cc를 나눠서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나눠서 분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혈중에 그 일정 농도가 계속 유지돼서 항산화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조합이 염증 수치를 직접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식물성 기름의 배신. 포도씨유, 콩기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씨앗류 기름이라고 합니다. 씨앗에서 오일을 추출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작은 씨앗, 포도씨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서 씨앗을, 씨앗에서 오일을 추출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드니까 핵산이라는 석유계의 화학 용매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하고 나면 그 핵산을 없애기 위해서 고온의 정제를 수번이나 수에 예, 여러 번 고온의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다는 온갖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순수한 오메가6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6의 함량이 현대인은 너무 높다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뚱뚱한 사람들은 20대 1 혹은 100대 1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줄이고 오히려 올리브유, 버터 혹은 어, 돼지의 라드유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포화지방의 재평가입니다. 자, 세계에서 육류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했을 때 홍콩입니다. 그런데 기대 수명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어디냐? 도시가 홍콩입니다. 아이러니죠. 네, 그래서 버터와 고기의 귀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이 선물한 가장 완벽한 멀티비타민으로 계란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이시죠? 노란 자위 여기에 두뇌 건강을 좋게 하는 콜린이나 레시틴 그리고 루테인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를 음식에서 섭취하고 간에서 70%를 만들죠. 서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적은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이라는 그 필수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소화하면서 생기는 독성 아미노산입니다. 독성 아미노산.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을 무해한 물질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 B6와 9, 12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게 되면 호모시스테인은 독성 상태로 그대로 우리 혈관에 사포질이라는 건 아주 완고한 표현이고요. 유리칼이라고 합니다. 유리칼로 난도질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벽을 파괴하는 숨겨진 암살자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뇌로 가면 뭐라고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죠. 그래서 이 상처통으로 콜레스테롤은 상처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 출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플라그를 형성한 게 동맥경화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험한 지표는 뭘까요? 진짜 위험한 지표는 LDL이 아니라 LDL이 범인이 아니라 바로 중성지방과 HDL 비율입니다. 비율. HDL이 얼마가 정상인가요? 아시는 분? 남자는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입니다. 중성지방은 얼마 이하가 정상인가요? 150 이하가 정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HDL이 50이고 중성지방이 100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얼마예요? 2죠. 2입니다. 이 비율을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혈관 검사한 걸 끄집어내서 LDL 보지 마시고 이제 중성지방 대 HDL, HDL 분의 중성지방입니다. 이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2 미만이면 예, 괜찮아요. 3.5가 넘어가면 매우 위험한 중성지방이 아주 많은 중성지방이 많다는 건 아까 뭐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탄수화물 과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태 두 가지는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물리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CAC, 관상동맥의 석회화 점수입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CT를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관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가 바로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이하는 어느 정도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3.5가 넘어가면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 그다음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는 1에서 99 사이, 100점 사이는 주의가 필요한 상태, 100이 넘어가면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명의에 나온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다 막혔습니다. 완벽하게 막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혈액이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에 이렇게
긁어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 석회화돼서 뼈 조각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조각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 혈관 속이에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칼슘의 역설입니다. 칼슘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칼슘을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K2와 D3가 같이 있어야만 칼슘이 제대로 뼈로 이동합니다. 만약에 K2가 부족하면 K2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칼슘을 뼈로 이동시키는 교통경찰의 역할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얘가 없으면 얘가 뼈로 가지 않고 어디에 자리를 잡아요? 혈관에 눌러붙게 됩니다. 눌러앉게 돼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혈관에 눌러앉아서 혈관을 석회화시키는 주범이 칼슘이 되게 됩니다. 뭐가 부족하면? K2와 D3가 부족하면. 그래서 칼슘을 섭취하실 때는 단독이 아니라 반드시 K2와 D3,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골다공증도 예방하는, 골밀도를 강화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수치를 낮추는 실천 방법으로 칼슘이 어디로 가도록? 칼슘 원래 뼈로 가야 되죠. 그래서 뼈로 가도록 유도하는 걸로 메라키논 7에 K2를 드셔야 되고, 그리고 D3, 그리고 마그네슘, 오메가3, 항염증 식단들 중요하죠. 그래서 혈관 건강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B6와 9, 12가 부족할 때, 그래서 얘들을 충분히 갖춰서 드시면 독성 아미노산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어,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혈관 칼슘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뭘 챙겨 드셔야 된다고요? 칼슘만 드셔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K2와 D3를 함께 드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단 당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사탕을 드시면 어떻게 돼요? 혀가 패이는 걸 느낄 수 있죠. 그처럼 바로 스크래치,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항염증, 혈관 보호를 위해서 오메가3와 비타민 C를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 간이 크지 않다면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될 게 코엔자임 Q10입니다. 왜요? 절대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은 심장만 좋게 하는 항산화제가 아니라 큰 장기들에는 대단위의 굉장히 많은 양의 코엔자임 Q10이 항산화제로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뇌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제3의 당뇨로도 불립니다. 자, 당뇨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은 보통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포 속에 당을 4개를 가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럴 때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 당뇨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뇌세포에서 4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혈당들은 바로 혈관을 손상시킨다 그랬죠. 스크래치를 내요. 그리고 산소나 영양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뇌가 위축되게 되는, 뇌가 쪼그라들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뇌의 80%는 물입니다. 근데 뇌의 건조 중량, 물을 다 빼버린 건조 중량은 60에서 70%가 지방입니다. 지방. 지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약 25%, 인지질이 20%나 필요합니다. 근데 좋은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한다?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내 장벽이 있죠. 뇌로 올라가는 어, 장벽이라고 굉장히 좁아요. 근데 그게 투과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는 안 될 중금속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알루미늄 같은 것들, 수은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축적되면 바로 신경독성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65% 이상이나 높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나 더 기억하고 가셔야 될 부분은 인간의 뇌는 두 가지 에너지원을
가진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도당 하나만 사용하는 두뇌인 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포도당과 케톤이라는 두 가지 에너지원을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뇌 1차 에너지원은 포도당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혈당 스파이크, 그 슈가 크래시를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근데 케톤은 뇌의 대체 연료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유지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킵니다. 항염 및 뇌기능을 향상시키죠. 어떤 때 나오냐면 키토제닉 저탄고지 식단을 하거나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16시간 이상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이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하죠. 그게 케톤입니다. 그때 우리 몸이 케톤체, 케톤 바디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MCT 오일을 직접 섭취하면 케톤을 바로 섭취하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하면 확실해지겠죠. 그냥 포도당만 의존하는 데는 구형 디젤 엔진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브레인 포그가 발생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엔진, 테슬라를 비교로 해보겠습니다. 이중연료 포도당과 케톤으로 효율적인 사용을 할 수 있죠. 음식을 섭취할 때는 포도당을 쓰고 그리고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은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케톤을 쓰고 근데 직접적으로 케톤을 공급해 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MCT 오일입니다. 코코넛에서 M, C8, 여기 아니고요. C6, C8, C10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중세 지방산이에요. 중세 지방산인 C8만 정제한 게 바로 MCT 오일입니다. 그래서 MCT 오일의 두뇌 효과는 케톤을 생산해서 중세 지방산은 바로 뇌 대체 에너지원이 됩니다. 보통 지방을 섭취하면 림프를 거쳐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흡수가 되는 데 비해서 MCT 오일은 바로 간에서 빠르게 케톤체로 뇌로 직행하는 그런 오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효능이 탁월합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 공복에 방탄커피로 두뇌 에, 부스터 효과를 함께 내고 있죠. 배고프지 않으면서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게 방탄커피입니다.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면 메린 유퍼트 박사라고 소아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50대에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남편 스티브가. 그래서 코코넛 오일과 MCT 오일을 섞어서 처방을 했죠. 이분이 이제 모든 걸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직접 자기 남편을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났을 때 이렇게 시계를 잘 못 그렸어요. 근데 14일 정도 이 처방을 계속 섭취를 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죠. 근데 37일이 지나자 거의 완벽한 시계 모양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뇌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제 밥심에 살고 있다는 말은 버리세요. 이제 옛날 말입니다. 못 먹던 때 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밥빵명이 당신의 뇌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줄여야 됩니다. 설탕. 설탕은 달콤한 독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만들어져 있죠. 포도당은 괜찮아요. 지원으로 활용되니까. 근데 과당은 간에 바로 중성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간은 알코올이 들어오는지 혹은 과일이 들어오는지 분간을 못해요. 둘 다 뭐로 저장해요? 중성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과일을 앞으로는 뭐죠? 기호식품으로 가끔 드시라는 거예요. 주식으로 드시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당은 과일에는 과당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중성지방으로 바로 간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너무 많으면 어디로 내보낸다 그랬죠? 혈액 속으로 띄워보내서 중성지방 수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잠든 당신의 뇌를 깨워라라는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뇌를 리셋시키는 케톤식으로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고 그다음 MCT 오일 그리고 오메가3를 드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먹는 식습관 중에 음식과 처방약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밀가루 음식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차 종류, 그리고 설탕, 그리고 가공식품, 그리고 탄수화물, 커피,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데 엄청난 양의 비군과 미네랄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약은 더하죠. 대부분의 고지혈증 약, 항생제, 피임약, 뭐 온갖 종류의 약들이 전부 뭘 고갈시킨다고요? 우리 몸에 그나마 남아있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미국 의사협회 학회지에서 벌써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성인은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할 것인가? 식물성 기름 이제 갖다 버리라고 그랬죠. 카놀라유, 콩기름 이런 거 아주 작은 씨앗류에서 채취한 것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단순당,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피하고 뭐로 대체하라고요? 고기 많이 드세요. 그리고 달걀도 많이 드세요. 포화지방도 많이 드세요. 십자과 채소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계란은 자연이 선물한 완벽한 멀티비타민. 우리 동물복지 달걀 들어왔죠. 그래서 슈퍼에이저 진리의 혈관 리셋 하루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미온수, 그냥 미온수를 드시든지 아니면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든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활력을 주는 B군과 코엔자임 Q10 드십시오. 그리고 전신 식사 직후, 식사를 하는 식간이나 아니면 직후에 오일 종류를 드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나 오일과 함께 흡수가 더 극대화되는 D3와 K2 같은 것들을 전심 식사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무조건 비타민C 1000 한 알씩을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죠. 밤 9시에, 이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마그네슘을 드시는 건 그냥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9시에 잠들기 1시간 전쯤에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루틴 예시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젠물 한 장과 유산균, 그리고 레몬즙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올레샷, 그리고 방탄커피. 이건 어,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커피가 맞지 않는 분은 여기에 커피 대신 뭐로 바꾸면 돼요? 단백질 쉐이크에 MCT 오일, MSM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에 트리플 맥스 여기에 K2와 D3도 들어있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 비타민 C1000 그리고 점심 식사 직후에 트리플 맥스, C1000, 오메가3 지금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죠. 아침과 점심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 B군 위주로 그리고 비타민 C 1000은 하루 3번 나눠서 그리고 오일 종류는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직후에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그리고 자기 전 9시에 마그네슘 그리고 이제 저녁 8시만 되면 단식 윈도우 닫기. 이제 윈도우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닫고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셔라. 간헐적 단식은 이제 12시간에서 시작해서 아침 11시, 12시까지 한 16시간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은 반드시 7시간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글림패틱 시스템은 수면 중에 뇌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입니다. 깊은 수면을 취해야만 뇌세포가 간격이 벌어져요. 확대되면서 청소 통로가 열리면서 이때 맑은 뇌척수액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노폐물을 수거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축적돼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 시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30% 증가하고요. 만성불면증은 치매 위험이 2배가 증가한다고 수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가벼운 명상이나 감사일기 등으로 저녁을 마감하시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슈퍼에이지의 24시간 루틴을 요약해드리면 기상 직후에 따뜻한 물 내지는 따뜻한 소금물과 유산균 그리고 아침에 에너지 부스팅을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경우에 방탄크피를 추천하고요. 전심 식사 후에 필수 영양제 비타민 C와 D와 K2, 오메가3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C 그리고 9시에 마그네슘 이런 것들로 하루를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에이지로 거듭나기 위한 아침 활력 루틴부터 혈관 건강 영양제까지 핵심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습관의 벽돌 쌓기를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천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딱 3가지 액션 플랜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혈관 패키지 세팅하기. 나에게 뭐가 부족한지 오늘 강의를 쭉 통해서 대강 필요한 것들을 꼽아 보셨죠, 그죠? 그래서 맞춤형 혈관 건강 솔루션을 지금 바로 주문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혈관 관리는 미루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일 아침부터 모닝 루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오늘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한번 직접 실행하고 커뮤니티에 공유해서 함께 동기부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혈관이 깨끗해지고 나면 뭐야? 살도 잘 빠집니다. 그래서 셀톡스 온 다이어트 강의를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혈관이 길을 열어야 다이어트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질 강의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캘린더를 열어서 예약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결심하는 순간이 아니라 실행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